서울대학교 김기한 교수님께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 재미와 놀이의 관점에서 e스포츠와 스포츠를 설명해 주셨고, 이게 게임판에서도 사용하는 단어니까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 피지컬의 개입에 대해서도 e스포츠와 스포츠가 유사한 점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e스포츠라는 거는 사실 리그를 빼놓고는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e스포츠를 많이 아시니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예전에 그 오버워치 컨텐던스 리그나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리그를 굉장히 많이 취재를 다녔었는데, 사실 e스포츠의 문제점으로 가장 크게 지적되는 게 어떤 기업의 소유물을 유저들이 즐기는 것이지, 스포츠는 사실 지금 월드컵 땄지만 축구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어떤 국가나 기업은 없잖아요. 근데 지금 뭐 리그 오브 레전드나 다른 게임들, 다른 뭐 FPS나 RTS 같은 경우는 기업이 만든 어떤 제품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관계가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또 이 리그에서 문제가 되는 게 그 패치라고 하죠. 그 소유하고 있는 게임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오로지 다 그 기업에게만 쏠려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 리그를 준비하는 어떤 선수들이나 그 관객들이 거기에 대비하기가 조금 힘들다는 그 문제점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질문 너무 중요한 포인트 질문해 주셨고요.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답일 수는 없겠습니다.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두 가지 포인트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IP 소유자가 있다라는 것이 법률상으로 이제 정의가 아까 전에 게임물을 매개로 사람과 사람이 경기를 벌여서 승부를 내는 경기 또는 부대 활동,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스포츠, 전통적인 스포츠는 게임물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스포츠를 매개로 해서 경기를 통해서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건데, 이 스포츠는 조금 다른 거죠. 그 매개체가 게임물이 되는 거고, 그 게임물에는 IP 홀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좀 차이점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캐주얼하게 혼자서 게이밍을 한다고 해서 그걸 e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컨텐던스 리그에 참여를 한다든지, 그러면 아마추어 리그가 됐든 프로페셔널한 리그가 됐든 그 수준과 상관없이 내가 어떤 토너먼트 리그에 들어가면 그 속에서는 그게 e스포츠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e스포츠를 스포츠화해서, 그 게임을 스포츠화해서 e스포츠 리그와 토너먼트를 운영하는 것은 전통 스포츠의 리그와 토너먼트를 운영하는 것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그러니까 하나 더 추가해서 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 운영 방식이 유사하지만 좀 다른 부분들이 있고, 가장 다른 부분의 원인이 되는 것은 IP 홀더가 있기 때문에 그 게임사와 함께 연계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제가 이제 예측하는 것은 게임사마다 또 이제 관점이 틀릴 겁니다. e스포츠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데, 앞서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사례들, IOC라든지 OCA라든지 CGF라든지 그들이 이제 e스포츠를 포용을 하고, 그리고 피파 네이션스컵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게임 사이드에서도 OK를 하고 협업을 원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호 이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협력하면서 이제 운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진화되고 있는 방향을 보면, 아까 이제 올림픽 버추얼 시리즈라는 걸 보여드렸는데, 태초에는 원래는 2017년도부터 IOC는 인스티튜셔널라이즈 되지 않으면 안 된다, e스포츠 국제연맹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계속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IESF라는 조직도 있고 GEF라는 조직도 있고 하는데, 사실 IOC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승인하진 않아요. 인정하진 않아요, 자기의 파트너로. 그러면서 이제 e스포츠의 생태계를 보면서 우리랑 함께 가려고 하니까 특정 e스포츠 연맹을 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그 스포츠 시뮬레이션 게임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 스포츠에 해당하는 전통 스포츠 연맹이 있잖아요. 그래서 UCI, 사이클이면 UCI와 또 아까 전에 보여줬던 사례 같은 경우는 그 온라인 컴피티션 플랫폼을 갖고 있는 Zwift라는 이제 뭐 플랫폼 회사와 IOC가 직접 연결해서 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거고, 그 속에서 이제 IP에 대한 이제 승인의 절차들은 다 포함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패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라고 불리는 것은 결국은 참여자가 선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관람 스포츠가 됐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저도 실제로 플레잉을 하는 것보다 관람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전통 스포츠를 생각했을 때 실제로 축구를 하시면서 축구를 보시는 분들보다 축구를 보기만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프로야구 팬들도 그렇고. 그게 이제 사실은 스포츠의 기본적인 속성인데 이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스포츠가 됐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어 플레이, 공정 경쟁이 담보되지 않으면 바로 이제 떠나버리는 거거든요. 존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패치라는 것을 이제 할 때 어떤 게임사가 됐든 우리 이제 스펙테이터가 봤을 때 와, 공정하지가 않아라고 느껴지는 순간 그 게임은 e스포츠로서의 생명이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게임사에서 e스포츠의 밸류를 두고 그쪽에 가지고 가겠다 함께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비전을 갖고 있다라고 그러면 그런 것에 상응하게 이제 공정한 패치 개발 릴리스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단 전통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승부 조작 사태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뭐 터키 같은 경우에 우리 2002년도에 우리랑 3, 4위전도 하고 그랬는데 완전히 지금 되게 축구가 어려워졌다고 그러는데 얘기 들어보니까는 거기도 이제 승부 조작 사태들이 있어서 완전 침체됐다라고 그러는데 전통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그런 공정성의 시비가 들어가는 순간 그 스포츠 리그는 존립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요? 네, 고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편하게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없으시면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에픽게임즈의 권호찬 차장님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까 언리얼 엔진 정말 너무나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멋지게 적용되는 엔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발표해 주신 사례들 중에 혹시 게이미피케이션, 즉 게임화라는 관점에서 개인적으로 정말로 좋은 사례가 어떤 것인지 한 개만 뽑아주시고 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사례가 많은데 네, 뭐 개인적으로 엄청 제가 볼 때 게이미피케이션 관점에서 제일 좋은 건 역시 이제 그 많이들 그 메타버스 세션에서 인용하시는 트래비스 스캇의 에스트로노미칼이라는 공연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게이미피케이션의 이 메타버스로 전환해서 왜 게이미피케이션이 가지는 역할은 저희가 볼 때는 현실에서의 경험과 행위들의 어떤 그 깊이와 몰입감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도움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 메타버스의 전환이 일어나고 또 그걸 할 수 있는 게 저는 게임화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트래비스 스캇의 공연 같은 경우는 별거 아닌 인터랙션이거든요. 사실 뭐 게임 캐릭터 가지고 그냥 게임상에 들어가서 같이 방방 뛰고 춤추고 날아다니는 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인터랙션인데 네. 이걸 유튜브로 공연을 보신 분하고 실제 그 게임 안에서 그 별거 아닌 인터랙션을 직접 해보신 분들하고 받는 감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유튜브로 보면은 그냥 뭐 게임 캐릭터가 방방 뛰는 정도지만 실제로 그 방방 뛰는 걸 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새로운 레벨의 어떤 미디어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게임화의 가장 중요한 어떤 또 가장 핵심적인 사례로 이 공연을 뽑는 이유는 네. 이런 게임화가 가지는 어떤 위력들,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 전환에 필요한 어떤 새로운 미디어들을 위한 어떤 역할들이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어서 그걸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간삼건축의 김태우 상무님께 네, 제가 질문을 또 하나 드려볼게요. 아까 이제 호텔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간삼건축에서 설계한 또 다른 대표 건축 사례가 제가 되게 궁금하고 그 사례들 중에서 어떤 게임적인 요소를 적용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보고 싶으신지 네,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40년 가까이 이제 건축 디자인을 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요. 네. 대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로 설명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예. 질문에 가장 적합한 어떤 시설은 제가 이제 파라다이스 호텔이라고 파라다이스 시티
라고 이제 영종도에 있는 호텔인데요. 아, 네. 기존에 파라다이스 하면은 사행성 산업의 어떤 대표자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전필립 회장님이 파라다이스 시티라는 걸 만들면서 뭐 가족 중심, 문화 중심의 호텔을 지향을 했습니다. 이런 어떤 목표를 저희하고 같이 공유해서 저희가 약 14개월이라는 어떤 기획의 어떤 긴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어떤 파라다이스 시티를 만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파라다이스 시티는 IR 복합 리조트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갬블, 카지노죠. 카지노가 기본적으로 있지만 지금 뭐 가보시면 부대 시설들이 핫한 부대 시설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어떤 부대 시설을 활용해서 기존의 어떤 그 파라다이스가 갖고 있던 이미지를 바꾸려고 했고요. 그 중에 많은 부대 시설 중에 프라자라는 어떤 광장, 그 유럽의 어떤 그 오래된 광장 같은 이미지의 실내 광장이 있는데요. 저는 그 공간이 다양하게 활용되는 어떤 형태를 봤는데요. 거기에 뭐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어떤 그 VR과 AR을 활용해서 시공간을 어떤 초월하는 어떤 그런 공간의 어떤 경험을 그 안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나라도 넘나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는 또한 아트 호텔을 지향을 해서 파라다이스 안에 정말 진기한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작품들을 다 이제 파라다이스를 짓는 그 작품들의 가격을 평가하면 파라다이스의 어떤 건축 비용과 맞먹을 정도로 들어가 있는 작품들이 소중한 것들이 많은데요. 이런 호텔의 어떤 취지에 맞춰서 게임의 캐릭터가 같이 파라다이스를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파라다이스에 같이 찾은 가족들이 게임의 어떤 그 캐릭터와 같이 그런 어떤 그 작품들을 같이 감상하고 얘기를 듣고 찾아다니면서 찾아다니는 재미를 같이 느낄 수 있다면 어떤 그 파라다이스가 가족 중심의 문화 중심의 호텔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같이 시너지를 익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옆에서 설명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많은 어떤 그 요소들을 많은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의 활성화 그리고 어떤 활성화 측면에서 많은 게임적 요소를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컨텐츠만 제대로 개발이 되면 저희와 같이 어떤 많은 어떤 업력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컨텐츠 개발이 쉽지 않고 막대한 어떤 비용이 들다 보니까 다양한 건축물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여러 가지 개발된 게임으로 해서 개발된 기술들이 다양하게 저희와 같은 건축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공 단계까지 그리고 나중에 메인테넌스 유지 관리하는 그 단계까지 지금도 사용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질문 없으시면 제가 한국 IMC 연구회 김일철 회장님께도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셨는데 상당히 철학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았어요. 그러면 현재와 같이 이렇게 빛의 속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급변하는 시기에 한국 사회는 5년 또는 10년 안에 어떤 식으로 좀 나가야 한다 아니면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는지 그런 측면에서 게이미피케이션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의견 여쭙겠습니다. 5년, 10년 앞을 내다보면 제가 여기 안 있죠. 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건데 몇 년 전에 그 국민은행 노조가 파업을 했습니다. 근데 파업이 끝난 다음에 아무도 그걸 파업한 걸 몰랐어요. 신문 보도를 보고 파업했었어? 랄 만큼 이제 그 뱅킹이 온라인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 아까 권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소위 메타버스라는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 그 제가 포토샵에서 말하는 블루어링 그 경계가 정말 슬며시 사라질 것이다. 그 제3의 그 공간에서 필요한 우리의 가치관, 인격
인간성 이게 뭘까라는 걸 본격적으로 고민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공간은 AI와 사람이 공존하고 무인 자동차가 일반화될 것이고 그런 부분인데 한 가지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같은 아날로그 세대는 굉장히 힘들어하지만 MZ 세대 이하 이 게이마 주식연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한국 그 유통권을 갖고 있는 5위위 프로그램을 제가 그게 인사 채용 프로그램인데 네네. 중3짜리하고 저하고 한번 해봤어요. LOL에 미친 녀석이지. 네. 회사를 42년 다닌 저보다 그 친구 점수가 탁월해요. 네. 이건 뭘 말하냐면 이제 앞으로 태어날 그러니까 게임에 익숙한 세대의 세상이 돼가고 있다. 근데 그들에게 맞는 그러니까 소위 그게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그대로 살아났지. 아니면 오레일리가 말하는 왜 2.0, 왜 3.0 할지 그건 잘 모르지만 아무튼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완전히 사라진 구분하는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본격적으로 논의돼야 될 것이고 아마 거기에 올바른 길을 리드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의 가치관, 철학, 질서를 좀 정리해갈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엔지니어라든지 프로그래머들도 그런 부분 상당히 레퍼런싱 할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정도의 말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또 질문 혹시 있으신 분 계시면 네. 네, 그럼 이것으로 Q&A 시간까지 마치고요.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신 네 분의 패널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